그냥 행정직 출신 똥별이겠지. 행색을 봐. 저 짭퉁 시계 하고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위병소 한여군 중사가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향해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전화 한 통에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부대를 뒤집어 놓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위병소의 작은 오만함이 어떻게 최정예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7공 수특전 여단 정문 앞은 찌는 듯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뜨거웠다. 천마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이곳의 위병소는 주말의 나른함과 군부대 특유의 삼엄한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서고 단정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린 노년의 신사 박정수 옹이 내렸다. 그는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활동하기 편해 보이는 낡은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절반은 투박한 디자인의 검은색 선글라스가 가리고 있었다. 면회 왔습니다. 박정수 옹이 방탄 유리를 향해 말하자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이지훈 이병이 건성으로 대꾸했다. 신분증 주십시오. 박정수 옹은 묵묵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구 밑으로 밀어넣었다. 이 이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방문객 기록 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그 옆에 앉아있던 김미연 중사는 아예 대놓고 박정수 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며 시시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미연 중사는 평소 같은 특수임무대 소속의 박하윤 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박하윤 하사가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이자 질투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박하윤 하사의 면회객이 왔다고 하니 그녀의 조롱 섞인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일 테니 이 기회에 박하윤 하사도 함께 골려주자는 심산이었다. 특수임무대 박하윤 하사 면회. 이 이병이 방문 목적을 입력하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모니터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문객의 이름 옆으로 시스템에 연동된 군 내부 인물 정보가 팝업창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정수 준장. 육군본부 정책기획관실 예비역. 뭐야 이거? 이 이병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옆에서 낄낄거리던 김 중사도 모니터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장. 자신들이 속한 여단의 최고 지휘관과 같은 계급. 그것도 한때 육군본부 정책기획관실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장군이었다. 심지어 예비역이라는 글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등골은 오싹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노신사를 다시 쳐다봤다. 시장에서 산 듯한 옷차림,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 어디에서도 별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 장군님이셨습니까?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이 이병이 당황하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황급히 예를 갖추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심보다는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의심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김중사는 더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박정수 옹을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함께 여전히 행정직 출신 예비역 장군이 뭐가 대수냐는 오만함이 엿보였다. 괜찮다. 손녀를 보러 온 것이니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박정수 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두 병사의 경직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려서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저쪽 면회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병은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김중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박정수 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녹슨 컨테이너 박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모습이 컨테이너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두 병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김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야, 진짜 장군 맞아? 예비역이라고는 해도 복장이 저게 뭐야? 이 이병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중사님. 시스템에 그렇게 뜨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옷차림이 저게 뭐랍니까? 선글라스는 어디서 구했대요? 영락 없는 동네 할아버지 모습인데. 그러게. 육군본부 정책기획관실이면 뭐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는 행정직이었겠지. 전투 한 번 안 해본 별이 무슨 별이야? 똥별이지, 똥별.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편견은 조금 전보다 더욱 노골적이었다. 알고도 무시하는 그들의 태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중사는 박정수 옹이 장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박하윤 하사의 중대로 연락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미뤘다. 평소 박하윤 하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한물간 할아버지와 그 손녀를 동시에 엿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녀에게 박정수 옹은 무서운 전투부대 지휘관이 아니라 만만한 예비역 장교일 뿐이었다. 이 이병은 김중사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푹푹 찌는 컨테이너 안에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어갔다. 손녀가 내려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박정수 옹은 다시 위병소로 향했다. 창구 너머로 이 이병과 김중사는 다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야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숨겼다. 아직 연락이 안 된 건가? 박정수 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 죄송합니다, 장군님. 지금 중대 전체가 훈련 준비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어서 연락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병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그의 태도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김중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 이병의 변명을 들으며 콧웃음을 쳤다. 박정수 옹은 그들의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두 병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제5군단장 중장 이강준입니다. 장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순간 이 이병과 김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군단장. 자신들의 여단장이 아니라 이 일대의 모든 부대를 지휘하는 별 3개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저 할아버지. 아니, 장군이 단축 번호 1번의 군단장을 저장해 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박정수 옹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강준 장군. 나 박정수 준장이네. 지금 내가 자네 군단 예하 제7공수특 전 여단 위병소에 와 있는데 말이야. 이곳 기강이 아주 볼만하군. 이강준 중장의 귀를 찢는 듯한 경례와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제7공수특 전 여단 위병소의 시간을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던 이지훈 이병과 저급한 농담으로 낄낄거리던 김미연 중사는 이제 허연 얼굴로 굳어버린 석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만만한 행정직 똥별이라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직무를 태만했던 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군단장인 3스타 장군조차 죄인처럼 벌벌 떨게 만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니. 장군님. 이 이병과 김중사의 귀에는 이강준 군단장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들은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장군님을 인지하고도 군의 지휘체계 그 자체를 능멸한 것이었다. 등줄기에서부터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잠시 후 군단장 지휘 차량 행렬이 일으킨 소란을 뒤늦게 보고받은 제7공수특전 여단 지휘통제실이 발칵 뒤집혔다. 위병소 CCTV를 통해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 신원 미상의 노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파악한 당직 사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즉시 여단장에게 직보했다. 보고를 받은 치려단장 최재원 준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제5군단장 이강준 중장님께서 우리 부대 위병소에 와 계시다고. 그것도 헌병대까지 대동해서? 이유는? 그것이 신원 미상의 노인 민간인 한 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그 노인분이 혹시 박정수 장군님이신 것 같습니다.
최재원 준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박정수 준장. 육군 내에서 독사박으로 불리며 감찰 참모 시절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했던 입지전적인 인물. 현재는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군의 큰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런 거물이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부대 위병소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 그 앞에서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다니.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최재원 준장은 관모를 챙겨들 겨를도 없이 맨머리로 뛰쳐나갔다. 주임원사와 작전 참모 등 지휘부 핵심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그의 뒤를 따랐다. 여단 본부에서 위병소까지는 차로 2분 거리. 그 2분이 최 준장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비켜! 비켜! 지프차에서 뛰어내린 최재원 준장이 헌병들을 해치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도해야 했다. 상급자인 이강준 중장이 쩔쩔매고 있고 그 앞에 선글라스를 낀 박정수 준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혼이 나간 표정의 자기 부대 위병 근무자들이 있었다. 충성, 여단장 준장 최재원, 박정수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여단장입니다. 장군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최재원 준장은 다급하게 경례를 붙이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박정수 준장의 시선이 이강준 중장에게서 최재원 준장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최재원 장군, 자네 부대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가? 장군을 앞에 두고도 1시간 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자네 부대의 방식인가? 질책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담담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재원 준장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날카로운 비수로 심장에 박혔다. 송구합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즉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됐네. 박정수 준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건 자네나 이 장군을 군법 회의에 세우려고 온 게 아닐세. 조용히 손녀 면회나 하고 가려던 길이었어. 손녀요? 최재원 준장과 이강준 중장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제야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애틋하면서도 씩씩한 목소리가 인파를 가르고 들려왔다. 위병소 안쪽에서 전투복을 입은 단신의 여군 하사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자른 머리, 다부진 체격.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특전 부사관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바로 박정수 준장의 손녀 박하윤 하사였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던 중대 행정반에서 박하윤 하사. 할아버님 면회 오셨다. 빨리 위병소로 가봐라. 라는 말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 군단장과 여단장의 지휘 차량이 질비하고 2명의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살벌한 풍경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큰 훈련이 있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시찰이라도 나왔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의 눈에 수많은 인파의 중심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사랑하는 자신의 할아버지 박정수 옹이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하윤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와 박정수 옹의 팔에 매달리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걸음 못 가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달려오자 길을 막고 서 있던 2명의 장군이 동시에 자신을 향해 돌아보며 경악과 당혹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하늘 같은 존재인 최재원 여단장이 자신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하윤은 보았다.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려던 그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그 눈빛은 평소의 따뜻한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감정을 거세한 냉철하고 엄격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이게 다 무슨. 하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2명의 장군, 그리고 사색이 되어서 있는 위병소 동료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강준 중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황급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박 장군님의 손녀인 박하윤 하사인가? 네, 네, 맞습니다만. 군단장님께서 제 이름은 어찌? 하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최재원 여단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박하사, 박하사가 왜 여기에? 아니, 저분이 박하사 할아버님이셨나? 진작 보고를 했어야지. 최재원 여단장의 다급한 외침에 박하윤 하사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것으로만 알았던 할아버지. 물론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반듯하고 강직한 성품을 존경해왔지만 군단장과 여단장이 동시에 벌벌 떨 위인이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박정수 준장은 혼란에 빠진 손녀를 잠시 바라보다 이강준 중장과 최재원 준장을 향해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자리를 비켜주게. 손녀와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싶으니.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두 장군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재빨리 물러나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부동자세로 대기했다. 박정수 옹은 그제야 하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하윤아, 놀랐느냐?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분들은 왜 할아버지한테 장군님이라고? 하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정수옹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해주마. 그보다 이 할애비가 오늘 너를 보러 왔다가 아주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다. 박정수옹의 시선이 위병소의 이 이병과 김중사에게로 향했다. 두 병사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눈앞의 예비역 장군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과 거짓, 오만함은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이 이병, 김중사라고 했나? 박정수 옹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예, 이병 이지훈, 중사 김미연.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쳤다. 평생 내본 적 없는 가장 큰 목소리였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어깨에 달린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두 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정수 옹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다. 너희들이 면회 온 한 명의 국민을, 그것도 여러분의 상관이었던 장군을 대하는 태도가 곧 너희들이 조국을 대하는 태도다. 너희들은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단순히 나를 모욕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멀찍이 서 있는 최재원 여단장을 향해 말했다. 최 장군. 예, 장군님. 저 두 병사에 대한 징계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제7공수특 전 여단 전체에 대한 국방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하겠다. 내가 직접 점검단을 이끌고 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특별복무 점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재원 여단장과 이강준 군단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찰과는 차원이 다른 군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점검이었다. 점검단에게는 지휘관의 지휘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박정수 준장이 직접 점검단을 이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7여단, 나아가 5군단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하윤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박정수 준장은 손녀의 그런 마음을 읽은 듯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하윤아, 고개 들어라. 내 잘못이 아니다. 썩은 부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너는 내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할애비를 돕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할아버지. 그제야 하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정수 준장은 마지막으로 위병소에 굳어있는 두 병사를 향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너희들은 오늘 한 사람의 할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대한민국 국민과 군의 지휘 체계를 버린 것이다. 그 의미를 뼈에 새기도록 해라. 그 말을 끝으로 박정수 준장은 이강준 군단장이 급히 열어주는 지휘관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떠나기 직전 그는 창문을 내리고 하윤에게 말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았구나. 그때는 국방부 점검 단장으로 오마. 차가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 뒤로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적과 혼란만이 남았다. 이강준 군단장과 최재원 여단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고 박하윤 하사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리고 이병과 김중사는 세상이 끝난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공수특전 여단의 사상 초유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순간이었다. 박정수 준장이 탄 검은색 세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제7공수특전 여단 위병소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군단장 이강준 중장과 여단장 최재원 준장이 있었다. 두 명의 장성은 마치 죄인처럼 뻣뻣하게 굳어 감히 먼저 입을 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6월의 햇살 아래도 마를 줄 몰랐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지훈 이병과 김미연 중사는 이미 군단장과 함께 출동한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연행된 후였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모든 색이 사라져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에 가까워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군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가 그날 그 시간부로 끝장나 버렸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이강준 중장이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최재원 준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자책,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최 장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최재원 준장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대한민국 육군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독사박 박정수 준장을 상대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군단장님께 누를 끼쳐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나한테 송구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다음 주에 들이닥칠 국방부 특별복무점검이야. 이강준 중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는 특별복무점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박 장군님 성격에 이번 일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걸세. 단순한 위병 근무 기강 해이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아마 자네 여단뿐만 아니라 내 군단까지 이 일대 부대 전체의 비리와 부조리를 몽땅 파헤치려 드실 게 분명해. 최재원 준장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강준 중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박정수 준장은 과거 감찰 참모 시절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하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의 독사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군의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여단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하고 오늘부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각 대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조치하고 그런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네. 이강준 중장이 최재원 준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나 나나 우리 어깨에 달린 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야 해. 골마 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을 째야 한다는 말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결심을 하늘에 묻는 듯 했다. 나부터 내 군단부터 정리하겠네. 자네도 준비하게.
이번 점검은 우리 둘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될 걸세. 그 말을 남기고 이강준 중장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최재원 준장은 멀어지는 군단장의 차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그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한편 그 시각 특수임무대 생활관으로 돌아온 박하윤 하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하윤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은 특급 비상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제 그녀는 단순히 빡센 신참 하사가 아니라 원스타 장군을 할아버지로 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 있었다. 동료 부사관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은근히 무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던 선임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동기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다. 하윤은 그런 변화가 숨막히게 불편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할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 박 하사 괜찮아? 많이 놀랐지? 중대 유일한 여군 선임이었던 강민정 중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그녀는 평소 하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인물이었다. 괜찮습니다, 강 중사님. 하윤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야, 나는 정말 몰랐네. 박 하사 할아버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실 줄은.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우리 박 하사,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겠네.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 말이야. 강민정 중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비꼬는 질투였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할애비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오후부터 치려다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여단장의 지시로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었고 전부대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간부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밤새도록 서류와 씨름했고 병사들은 하루 종일 관물대 정리와 청소, 각종 훈련 준비에 내몰렸다. 부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만의 화살은 은밀하게 박하윤 하사에게로 향했다. 아, 진짜 박하윤 하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게 말이다. 무슨 장군 손녀가 특전사는 왜 와가지고 그냥 곱게 잘할 것이지. 다음 주에 국방부 점검까지 나온다며?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수군거림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부대의 평화를 깨트린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하윤은 꿋꿋하게 버티려 애썼지만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따돌림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훈련장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와 파트너가 되려 하지 않았고 교관들조차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거리를 두었다. 내가 정말 이 부대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밤이 되자 하윤은 생활관 옥상에 홀로 올라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할아버지를 원망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무력함과 동료들의 편견이 서러웠다. 군인이 되겠다고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꿈이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이 밝았다. 아침부터 제7공수특 전 여단 정무는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여단장 최재원 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가 정문 앞에 도열하여 국방부에서 출발한 점검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군용버스 3대와 지휘 차량 여러 대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복무점검단이 위용을 드러내며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선두에 있던 지휘 차량에서 전투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준장 계급장을 빛내는 박정수 준장이 내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냉철하고 엄격한 점검단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점검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차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치려단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성. 여단장 준장 최재원 외 35명. 국방부 특별복무점검 단장께 대하여 경례. 최재원 준장이 목청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박정수 준장은 가볍게 경례를 받고는 아무런 말 없이 도열한 간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보고는 생략한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이곳 여단은 나의 지휘 통제하에 들어간다. 여단장은 점검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책임지고 그 외에 어떠한 지휘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준장은 곧바로 점검단에게 지시를 내렸다. 점검 1팀은 인사 및 행정 분야, 2팀은 군수 및 보급 분야, 3팀은 훈련 및 작전 분야를 담당한다. 4팀은 나와 함께 지휘관 면담 및 부대원 고충 처리를 맡는다. 모든 점검은 형식적인 서류 감사가 아니라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한다. 계급을 막론하고 병사라도 직접 만나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부조리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점검단은 즉시 흩어져 각자의 임무에 돌입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떼처럼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최재원 준장과 여단 간부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정수 준장이 이끄는 4팀은 곧바로 부대 내에 소원 수리함을 설치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병사들은 점검단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만과 부조리를 분노의 경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간부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훈련 물자, 횡령, 가혹 행위, 인사비리 의혹.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치려단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정수 준장은 그 모든 내용을 묵묵히 기록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박하윤 하사를 가장 마지막 순서로 면담에 불렀다. 자신의 등장이 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점검 마지막 날 오후 박하윤 하사는 굳은 표정으로 여단장실 문 앞에 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문은 이제 국방부 특별복무점검단장의 임시 집무실이 되어 있었다. 문 안에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니 박정수 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하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것은 마치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심정과도 같았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들어와.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따뜻한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단장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는 박정수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된 엄청난 양의 서류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라, 박하사. 박하윤. 점검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하윤은 각 잡힌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박정수 준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 점의 감정도 담지 않은 맑은 유리 같았다. 앉아. 하윤은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점검 단장과 피점검 부대원의 공식적인 면담이었다. 이름 계급. 군번 XXX 박하윤 하사입니다. 치려단으로 전입 온 지는 얼마나 됐나? 작년 10월 임관과 동시에 전입하여 복무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기계적인 질문과 대답이 몇 차례 오가다 박정수 준장은 손에 든 펜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사무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8개월간의 복무 생활에 대해 말해보도록.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나? 선임이나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나 가혹 행위는 없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도록.
이 면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그 순간 하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려움은 없었나? 라고 묻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겪었던 고립과 따돌림, 장군 백이라는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할아버지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없었습니다. 하윤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박정수 준장의 펜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손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시 묻겠다, 박하사.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계급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제 노력만으로 이곳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박하윤 하사가 아니라 그냥 박정수 장군 손녀일 뿐입니다. 동기들은 저를 질투하고 선임들은 저를 불편해합니다. 부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훈련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하윤은 흐느끼며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다. 할아버지의 개입이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원망 섞인 진실이었다. 박정수 준장은 말없이 손녀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책상 아래에서 꽉 쥔 두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자신이 손녀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이 오히려 손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윤의 울음이 잦아들자 박정수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치려단의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연병장을 바라보다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 할애비가 생각이 짧았다. 너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하윤아, 이것만은 알아다오. 썩은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다. 때로는 외부의 강한 충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생살이 다치는 아픔도 감수해야만 하는 법이다. 그는 다시 하윤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에게 씌워진 장군 손녀라는 멍에 이 할애비가 직접 벗겨주마. 내가 온전히 너의 이름으로, 너의 실력으로 이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썩어 빠진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할애비를 믿고.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하는 약속이자 장군이 부하에게 하는 맹세였다. 하윤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박정수 준장은 치려단장 최재원 준장과 5군단장 이강준 중장을 포함한 일대 지휘관들을 모두 여단장실로 소집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정수 준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최재원 준장. 예. 장군님. 자네 여단 예하 11대대 보급관 박민우 상사가 지난 2년간 유류 5,000리터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긴 사실 알고 있었나? 최재원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박정수 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그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13대대 김영진 중대장이 습관적으로 부하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고 심지어 신임 하사들에게 자신의 빨래와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수십 건의 증언이 확보됐다. 이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재원 준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박정수 준장은 보고서를 하나씩 테이블 위로 던지며 지난 일주일간 밝혀낸 비리들을 하나씩 읊었다.
훈련 장비 부실 관리, 허위, 초과 근무 수당 청구, 특정 부사관 진급 심사 비리 의혹. 심지어 병사들의 부식으로 나온 고기와 우유를 빼돌려 근처 식당에 팔아넘긴 행정보급관의 만행까지.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했다. 제7공수특 전 여단. 겉보기엔 최정의 특수부대였지만 그 속은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모든 보고를 마친 박정수 준장은 싸늘한 눈으로 최재원 준장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네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도 자네는 몰랐다. 처음 듣는다고 말하는가. 지휘관이 부하들의 고통을 모르고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실격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강준 중장을 향해 말했다. 이강준 장군,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드렸다. 오늘부로 제7공수특 전 여단장 최재원 준장을 직위 해제한다.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5군단장 이강준 중장 역시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한다. 이해 있나? 이강준 중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재원 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직위 해제.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났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끌던 별은 그렇게 한순간에 빛을 잃고 추락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 준장은 제7공수특 전 여단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단상 위에 선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했다. 그 중에는 꿋꿋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손녀 박하윤 하사도 있었다. 나는 오늘 국방부 특별복무점검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선배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이 부대의 깊은 상처와 골마 터진 환부를 목격했다. 일부 간부들의 탐욕과 나태함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많은 전우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장병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박정수 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썩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병사들과 젊은 부사관들. 바로 여러분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제7공수특 전 여단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부조리를 저지른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억울하게 고통받은 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이곳을 실력과 원칙만이 통하는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만들겠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돌아왔다. 억눌려왔던 젊은 군인들의 울분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갈채였다. 박정수 준장은 연설을 마치고 대열 속에 서 있는 박하윤 하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제부터는 너의 시간이다라는 무언의 격려가 담겨 있었다. 박하윤은 자신을 향한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날 이후 칠여단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최재원 준장의 후임으로는 야전에서 강직함과 뛰어난 지휘력으로 명망이 높았던 서진혁 준장이 새롭게 부임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 부대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박하윤 하사를 둘러쌌던 편견과 오해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부대를 뒤집어 놓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결과 부조리가 사라지고 부대 분위기가 쇄신되자 병사들과 젊은 간부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 법.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던 일부 고참 부사관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의 불만은 개혁의 시발점이 된 박하윤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특수임무대 소속의 오경석 원사가 있었다. 그는 25년군 생활의 대부분을 치려단에서 보낸 터줏대감이자 직위 해제된 최재원 준장과 각별한 사이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사건건 박하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린 하사계집의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람. 짬도 안 되는 것들이 설치니 부대가 개판이 되는 거야. 오원사는 훈련 중에 의도적으로 박하윤에게 가장 힘든 임무를 맡기거나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비웃으며 망신을 주었다. 이봐, 박하사.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헬기라도 한 대 불러달라고 하지 그래. 그래야 이 훈련 끝나지 않겠어? 그의 비아냥에 일부 고참들이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박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가 썩은 땅을 갈아엎어 주었지만 그 땅에 다시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악착같이 훈련에 임했다. 오원사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 나갔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변화도 생겼다. 과거 그녀를 비꼬았던 강민정 중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수 준장의 연설과 부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강 중사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오원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박하윤의 편에서 주었다. 원사님, 그만하시죠. 박하사는 자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두 여군 부사관의 연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박하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그림자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새로운 여단장 서진혁 준장의 지휘 아래 치려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형식적인 훈련은 사라지고 실전보다 더 혹독한 강도의 훈련이 연일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전사의 상징과도 같은 지옥주는 개혁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이자 박하윤에게는 자신을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무대였다. 지옥주 훈련은 5박 6일간 무수면 상태에서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었다. 박하윤이 속한 특수임무대 팀은 훈련 시작부터 오경석 원사의 집요한 타깃이 되었다. 박하윤, 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벌받는 거 안 보여?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오 원사는 의도적으로 박하윤의 체력이 가장 고갈되는 시점에 팀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다. 칠흑 같은 밤 차가운 갯벌에서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안 팀원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다. 아, 진짜 저 여자 때문에 미치겠네.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그럼 우리라도 편해질 텐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정신은 혼미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때 옆에서 함께 보트를 이고 있던 강민정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하윤, 정신 차려. 저 영감탱이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강 중사의 말에 하윤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무너질 수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영원히 장군 손녀일 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꺼져가던 정신력을 다시 불태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 악에 바친 목소리에 하윤을 원망하던 일부 팀원들도 움찔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오직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훈련 4일차 산악급속 행군 중 문제가 발생했다. 선두에서 길을 이끌던 오경석 원사가 발을 헛디뎌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악! 비명과 함께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팀원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하윤이었다. 의무병, 장비 챙겨. 나머지 인원은 주변 경계하고 조명 확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낭에서 로프를 꺼내 나무에 고정하고 강민정 중사에게 외쳤다. 강 중사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확보 부탁드립니다. 박하사, 위험해. 명령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중사는 입을 다물고 로프를 단단히 붙잡았다.
하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경사면 아래로 몸을 던졌다. 10여 미터 아래 오원사는 나무 뿌리에 다리가 걸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오른쪽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윤은 신속하게 접근해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발목 골절이 심각해 보였다. 원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하윤 하사입니다. 박하사. 오원사는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던 눈앞의 어린 하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하윤은 능숙한 솜씨로 오원사의 부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지혈했다.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판단력과 행동력은 베테랑 부사관 못지않았다.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30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원사였다. 왜 그랬나?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하윤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원사님은 제 상급자이자 함께 작전하는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임무와 전우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오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우. 그가 군 생활 내내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잊고 있었던 단어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린 부하를 핍박했을 뿐이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윽고 헬기 소리가 가까워지고 구조대가 내려왔다. 오원사는 들것에 실려 올라가기 직전 하윤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거친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박하사. 그것은 진심이었다. 절벽 아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두 군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경석 원사의 구조작전은 다음날 부대 전체에 알려졌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박하윤 하사의 침착한 리더십과 살신성인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팀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다. 박하사 진짜 장난 아니더라. 오원사님 떨어지자마자 눈빛부터 바뀌는데 완전 지휘관인 줄 알았어. 로프 타고 내려갈 때 진짜 멋있었음. 여자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군인이었어.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더 이상 장군 손녀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뛰어난 군인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선임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며 더 이상 백을 운운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오원사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다. 그는 전 부대원이 모인 아침 점호 시간 단상 위로 올라갔다. 전체 주목.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지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구해준 박하윤 하사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모든 장병 앞에서 그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박하윤 하사.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존경하는 최고의 전우다. 고맙다. 최고참 원사가 신임 하사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장병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치료단에서 박하윤은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강철의 하윤. 어떠한 압박과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실력을 갖춘 군인이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 오롯이 박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부대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할아버지가 갈아엎은 썩은 땅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강철 같은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다. 1년 후 제7공수특 전 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서진혁 여단장의 개혁과 박정수 준장이 뿌린 씨앗은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부조리는 사라졌고 실력과 전우애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로 거듭났다. 박하윤 하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강철의 하윤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녀는 모든 훈련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며 후배들에게는 존경의 대상, 선배들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 강민정 중사가 있었고 과거의 악연을 씻어낸 오경석 원사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특전사 최고의 팀을 가리는 탑팀 선발대회가 열렸다. 각 여단을 대표하는 최정예 요원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특전사 최고의 영예가 걸린 대회였다. 박하윤은 7여단 대표팀의 일원으로 당당히 출전했다. 대회는 지옥주를 방불케 할 만큼 혹독했다. 100km 전술 무장 행군부터 고공 침투, 복합 장애물 극복, 대테러 사격까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과제들이 이어졌다. 수많은 팀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가운데 박하윤이 속한 7여단 팀은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하며 거침없이 전진했다. 특히 마지막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에서 박하윤의 활약은 독보적이었다. 복잡한 건물 내부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타깃을 제압하는 그녀의 모습은 한편의 액션 영화와도 같았다. 마지막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퇴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순간 대회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결과는 압도적인 우승. 제7공수특 전 여단팀이 마침내 특전사 탑팀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시상식 날 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박하윤 하사는 팀을 대표하여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단상 위에 올라선 그녀의 어깨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했고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장군과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녀의 모습을 시상식장 가장 뒤편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박정수옹이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선글라스 안으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손녀는 자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 후 박하윤은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던 박정수옹은 손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그는 독사박이라 불리던 냉철한 장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손녀를 맞이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았다. 하윤은 말없이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박정수옹의 손에 쥐어주었다. 군번줄에는 1년 전의 고뇌와 오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밭을 갈아준 것뿐이다. 씨앗을 심고 비바람을 이겨내어 열매를 맺은 것은 온전히 너의 힘이었어. 하윤아. 박정수옹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시선은 손녀의 어깨 너머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 있었다. 내가 군복을 입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너 역시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아주 훌륭하게.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제복의 무게를 잊지 않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의 어깨에 빛나던 하나의 별 그리고 손녀의 가슴 속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또 하나의 별. 두 개의 별은 세대를 이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으로 이어져 그날의 가을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부대를 발칵 뒤집었던 그날의 소동은 결국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운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성장통으로 제7공수특전 여단의 역사에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의 가슴에 깊이 기록되었다.